혈당과 인슐린이 안정되고 우리 몸은 드디어 포도당이 바닥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지방을 꺼내 쓰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 막연히 좋다는 건 아시는데 무작정 굶으려니 잘 안 되실 텐데요. 내 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되면 맛있는 거 먹으라고 유혹해도 나 지금 단식 타임이야 자신 있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시간대별로 이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을 얼마나 어떻게 바꿔주는지 최대한 쉽고 확 와닿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식사 4시간 후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고 4시간 정도 되어야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안정이 되는데요. 식사 끝나고 아직 4시간까지는 소화 중이라서 엄밀한 의미의 단식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식후 4시간 동안은 우리가 영양을 섭취했으니까 피 속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을 우리 몸 구석구석에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님 역할을 하는 인슐린 수치도 함께 올라가죠. 이 시간대의 핵심 과정은 첫 번째로 음식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두 번째로 그걸 즉시 에너지로 쓰고, 세 번째로 남는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두 개의 저장 연료 창고를 갖고 있는데요. 포도당은 휘발유처럼 바로 쓰는 에너지고, 글리코겐은 전기 배터리처럼 비상용 저장 에너지예요. 간헐적 단식의 목표는 먹은 에너지를 바로 사용만 하는 몸 상태에서 몸속 저장된 걸 끄집어내는 그런 몸 상태로 바꾸는 건데요. 아쉽게도 4시간까지는 준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4시간이 지나면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서 드디어 몸속 저장된 걸 꺼내 쓰는 상태가 시작이 돼요. 12시간, 드디어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전날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식사를 하면 12시간 단식이잖아요? 어렵지 않죠? 아까 비상용으로 저장하는 에너지를 글리코겐이라고 했죠. 간에서 꺼내서 쓰는 이 글리코겐까지 바닥이 나면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지방 분해가 시작이 됩니다. 글리코겐이 다 떨어져서 우리 몸이 이제 더 쓸 연료가 없는데? 하면서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쓰려면 지방을 케톤체라는 물질로 바꿔야지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을 꺼내 쓸 수 있는 케톤체 상태로 바꿔주는 과정을 케토시스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신 키토 다이어트 있죠? 저탄고지 말이에요. 키토 다이어트도 바로 이 케토시스에서 이름을 딴 거죠. 몸속 지방을 꺼내 쓰면서 케톤체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간도 보통 12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에서 종합해보면 간헐적 단식의 최소 시간을 12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16시간, 본격적으로 지방이 타고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는 시기예요. 12시간 단식에 무사히 성공하고 4시간 더해서 16시간까지 성공한다. 그러면 우리 몸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어요. 16시간에 도달하면 지방을 꺼냈을 때 나오는 케톤 수치가 훨씬 더 증가하고 지방을 많이 태워서 쓰게 되고요. 동시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요. 연구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이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이 성장 호르몬의 역할은 우리도 키가 컸으면 좋겠지만 우린 성장판이 닫혀서 안 되잖아요. 대신 지방이 분해될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단백질은 분해되지 않게 만들어서 중요한 근육을 보호해주는 아주 영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대8 16시간 단식을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죠. 이 16시간을 황금 시간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많이 하는 16시간 단식에도 성공하고 18시간까지 지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세포 청소를 시작하게 돼요. 바로 오토파지라는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 오토파지는 우리 몸에서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서 세포 청소와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오토파지, 세포 청소를 통해서 노화 방지, 염증 감소, 뇌 기능 향상까지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이런 발견으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았을 정도로 우리 몸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작용이에요. 이제 18시간까지 지나서 24시간, 만 하루가 지나면 자그마치 인슐린 수치까지 감소시키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최대 54%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이 인슐린을 잘 안 받아들이면 인슐린이 점점 더 많이 나와야 하고, 인슐린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라는 신호가 떨어져요.
결국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살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우리 몸이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니까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2형 당뇨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8시간이 되면 이제 줄기세포까지 강해집니다. 간헐적 단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만 이틀까지도 간헐적 단식 하시는데요. 줄기세포라는 건 우리 몸의 생명의 씨앗이자 우리 몸을 만드는 원재료 같은 존재예요.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의 손상된 조직의 재생이 잘 이루어지게 되죠. 단식이 우리 몸의 줄기세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 단식으로 몸이 힘들어지면 줄기세포가 이제 일할 시간이네 하면서 해결사처럼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는 일은 단식이 끝나고 다시 먹을 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만큼이나 단식 후 어떻게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72시간, 3일간 단식하게 되면 면역세포까지 새로 만들어지게 돼요. 면역세포, 특히 백혈구가 새로 생겨나면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어요. 자가면역질환 개선 효과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단식이 면역 반응을 조절해서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치료제처럼 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움입니다. 다만 3일 이상의 단식은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 하에 실시하셔야 돼요. 혼자 시도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념만 설명해 드린 것뿐이지 이 영상에서 권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좋은 간헐적 단식을 왜 이렇게 실패할까요?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면 전체 칼로리가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도 덩달아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소중한 근육이 쏙쏙 빠지는 거죠. 근육이 빠지면 힘이 없고 피곤해지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포만감이 줄어드니까 폭식하게 되고요. 결국 단식하기 전보다 살은 더 찌고 컨디션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인데요. 이걸 해결해주는 오늘의 진짜 핵심 주제, 바로 단백질 페이싱입니다. 2023년 연구에 보면 간헐적 단식에 단백질 페이싱을 병행하면 체중, 내장지방, 총지방, 식욕 등 거의 모든 수치가 2배 정도 좋아진 걸로 나타났거든요. 자, 그럼 단백질 페이싱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백질 페이싱이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일정한 양 섭취하는 걸 말해요. 간헐적 단식으로 먹는 시간은 줄이되 그 안에서 단백질은 전략적으로 나눠 먹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하루 4번에서 5번, 3, 4시간 간격으로 매 끼마다 25에서 4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럼 더 편하게 100g씩 하루 2번 먹으면 어떤가요? 이렇게 물으실 텐데요. 우리 몸의 근육 생성 공장은 한 번에 30에서 40g 정도밖에 처리를 못해요. 그 이상은 에너지로 태우거나 소변으로 빠져나가죠. 2023년 비만학 저널에 발표된 아리치에로 교수팀 연구를 보면요, 8주 동안의 실험인데요,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단백질 페이싱을 정확히 적용한 결과 체중 감소는 5%에서 9%로 늘어나고 총 지방 감소는 9%에서 16%로 늘어났고요. 내장 지방 감소는 14%에서 무려 33%로 2배 이상 줄었어요. 지방 없는 체중 비율 또한 3%에서 6%로 2배가 늘어났죠.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일반 간헐적 단식에서는 식욕이 오히려 1% 늘었는데요. 단백질 페이싱에서는 17% 식욕이 줄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정도면 단백질 페이싱이 없는 간헐적 단식하면 망고 빠진 망고빙수 수준 아닌가요? 이렇게 단백질 페이싱이 간헐적 단식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유는요, 첫째로 근육을 보호하고 꾸준히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단식을 하면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네 하면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려고 해요. 하지만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먹어주면 단백질이 계속 들어오네, 근육 분해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하면서 근육을 보호해줘요. 근육이 다이어트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죠? 기초 대사량도 늘려주고 요요 방지도 해주고 예쁘고 탄탄한 몸매도 만들어주죠. 둘째로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해줘요. 이게 너무 좋은데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소화시킬 때 칼로리를 5에서 10%만 쓰는데 단백질은 무려 30%를 써요.
100kcal 단백질을 먹으면 30kcal는 소화하는 데 써버리니까 실제로는 70kcal만 흡수되는 거죠. 이래서 단백질을 먹는 게 간헐적 단식에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셋째로, 포만감은 더 느끼고 배고픔은 덜 느끼게 하죠. 단백질을 먹으면 위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배부르다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게 돼요. 이때 그렐린이라는 배고픔 호르몬은 억제되죠.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면서 간헐적 단식에서 오는 폭식의 위기를 막아주죠. 마지막으로 장 속에 날씬균이 늘어나요. 연구에서 단백질 페이싱을 한 사람들은 마른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장내 좋은 세균이 늘어났어요. 크리스텐세넬라 균인데요. 염증을 줄이고 대사를 개선해서 마른 체질로 만들어준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아르치에로 교수팀 연구에서 사용한 실제 프로토콜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8시 그릭 요거트, 견과류, 닭가슴살로 시작하고요. 점심 12시에 연어구이, 현미밥, 채소, 오후 4시에는 간식으로 단백질 쉐이크나 견과류나 삶은 달걀로 하고요. 저녁 8시에는 두부 스테이크, 고구마 또는 생선구이. 이 프로토콜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4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로, 총 단백질 양을 하루 칼로리의 30에서 35% 정도 드시고요. 둘째로, 3, 4시간 간격으로 골고루 분배해서 4, 5번 드세요. 셋째로, 완전 단백질을 우선해서 드세요. 완전 단백질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포함된 단백질인데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계란같이 우리가 늘 먹는 단백질이에요. 넷째로,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16대 8 말고 12대 12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체중 1kg당 단백질은 1.2에서 1.6g이 필요해요. 체중 60kg이면 하루 72에서 96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간헐적 단식은 시작이고 단백질 페이싱이 완성입니다. 70점짜리 간헐적 단식이 10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단식의 목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식이 깨졌다는 말 자체도 의미가 달라요. 살을 빼는 게 목적인 분들도 있고요. 내 몸 노폐물 청소가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오장육부 휴식을 주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부터 정해야 해요. 첫 번째, 살 빼는 게 목적이면 인슐린만 안 나오게 하면 돼요.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게 만드는 호르몬인데요. 이 녀석이 나오면 지방을 못 태워요. 냉장고 문을 잠가놓은 것처럼 지방을 못 꺼내 쓰는 거죠. 그래서 단맛,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인슐린 자극하는 것만 피하면 지방은 계속 탈 수 있어요. 방탄커피나 사골국물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을 빼는 대청소가 목적이면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우리 몸의 영양분 감지 센서를 자극하면 안 되거든요. 이 센서는 단백질이나 칼로리가 조금만 들어와도 먹을 게 들어왔네? 청소 그만하고 저장해야겠다 하고 명령을 내려요. 오토파지라고 하는 세포 청소 시스템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물, 소금, 블랙커피 정도만 가능하죠. 조금 더 깐깐해지는 거죠. 세 번째, 장 휴식이 목적이면 물 빼고는 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장은 365일 24시간 일하는 공장 같은 건데요.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쁜 균을 막고 쉴 틈이 없죠.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위산이 나오고 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진짜 장을 쉬게 하려면 물과 소금물만 마셔야 돼요. 이런 휴식을 통해 장 점막이 회복되고 장내 세균이 재정비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먼저 마음껏 드실 수 있는 확실한 그린라이트를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물입니다. 물은 당연히 필수로 드셔야 해요. 물 2리터에 천일염 2-3스푼 넣어서 나눠 드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식을 하고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 신장이 소금을 막 내보내요. 그래서 소금물을 안 먹으면 어지럽고 힘이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도 마음껏 드세요. 캐모마일, 루이보스차, 보리차 같은 것들이요. 인슐린 자극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 탄산수도 괜찮은데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탄산수에 레몬향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건부 그린라이트예요. 블랙커피, 녹차, 홍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차인데요. 카페인의 폴리페놀이 오토파지, 그러니까 세포 대청소를 도와줘요. 커피나 차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늙은 세포를 대청소하는 시스템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게다가 카페인은 영양분 감지 센터를 억제하기 때문에 지금 영양분이 없구나, 청소해야겠다, 이렇게 몸 안 청소 시스템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적당한 커피는 단식의 효과를 높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적당히 마실 때 얘기고, 두 잔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단식 중에는 신장이 몸속 독소를 빼기 바쁜데,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물이나 전해질을 더 빼버리는 거죠.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까지 줄줄 새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인 200mg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올라서 오후에는 더 피곤하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오는 거죠. 녹차 한 잔에는 25에서 50mg, 홍차에는 그 2배 정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루 한두 잔을 권하는 거고요. 조건부 그린라이트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레이존인데요. 여기는 상황 봐가면서 드셔야 돼요. 사과 식초의 논문 효과는 대부분 밥이랑 같이 먹을 때 혈당이 덜 오르는 건데요. 빈속에 먹으면 위도 아프고 소화가 느려져서 오히려 부담이에요. 굳이 단식 중에는 안 드셔도 돼요. 사과 식초의 산도가 pH 2, 3 정도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위산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공복에 이걸 마시면 식도나 위벽이 헐 수가 있어요. 제 환자 중에도 건강에 좋다길래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먹다가 역류성 식도염 생긴 분이 여러 분이 계세요. 차라리 식사할 때 샐러드 드레싱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방탄커피는 지방이니까 인슐린이 안 나오잖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한 잔 칼로리가 300에서 400kcal예요. 이게 들어오면 영양분 감지 센서가 영양분이 들어왔네 하면서 또 세포 청소를 멈춰요. 그래도 지방 태우기는 계속되니까 단식 1단계에서는 괜찮습니다. 초보자가 배고픔을 못 참을 때 단식 시간 늘리기용으로는 괜찮은 거죠. 하지만 단식 2단계인 세포 청소 효과까지 얻으려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올리브오일도 순수한 지방이라서 인슐린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한 스푼에 120kcal나 되는 고칼로리 음식이에요. 이게 들어오면 우리 몸이 에너지가 들어왔네 하면서 또 세포 청소를 멈추는 거죠. 방탄커피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지방만 태우는 목적이라면 괜찮지만 세포 대청소가 목적이시면 안 드셔야 돼요. MCT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탕이나 사골국물도 마찬가지인데요. 단백질이 조금만 들어와도 우리 몸에는 영양분 감지 센서가 켜져서 세포 청소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지방 태우기는 계속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비타민과 영양제예요. 비타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비타민 자체보다는 부영제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비타민 형태인 젤리, 츄어볼, 액상, 가루 등등이 있는데 여기 들어간 설탕, 과즙, 콜라겐 등이 인슐린을 확 올려요. 게다가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랑 같이 드셔야 효과가 있잖아요. 빈속에 드시면 효과가 없는 거죠. 결론은 단식 시간에는 비타민도 드시지 마세요. 레몬수도 그레이존인데요. 레몬 반 개 정도 짜낸 물은 칼로리가 3, 4kcal 정도로 아주 적어요. 이 정도는 인슐린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지방 태우기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레몬의 구연산이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고 비타민 C가 단식 중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오토파지, 즉 세포 청소가 목적이시면 레몬의 과당이나 영양분이 미세하게나마 영양분 감지 센서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세포 청소가 멈춰지거든요. 이번에는 절대 피해야 할 레드라이트예요. 제로 음료가 사실 최악 중에 최악인데요. 뇌가 속아서 인슐린을 낸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건 사실 사람마다 다른데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인공 감미료가 장내 세균을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WHO와 여러 연구에서 경고를 했어요. 단식의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장 건강의 회복이거든요. 제로 음료가 다 망쳐놓는 거예요. 인공 감미료는 우리 장에 좋은 균들을 다 죽이고 나쁜 균들을 늘려놔요. 마치 정원에 제초제를 뿌려서 좋은 식물까지 싹 죽이는 거죠. 그럼 장내 세균 균형이 깨져서 염증이 생기고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고 심지어는 살도 더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어요. 우유, 라떼, 두유도 좋지 않은데요. 유당이랑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요. 영양분 감지 센서까지 자극을 해요. 그렇다 보니 완벽한 단식 파괴자죠. 우유 한 컵에는 탄수화물 10g, 단백질 7g, 지방 7g 골고루 들어있어요. 이건 거의 작은 식사랑 맞먹는 거죠. 특히 우유의 유당이 혈당을 올리고 유청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요. 이렇게 되면 단식 효과가 완전히 리셋되는 거예요. 무설탕 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뇌는 씹는 행위를 감지하면 밥 먹는구나 하고 착각해서 소화 준비 명령을 내려요. 위는 음식이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위산을 분비하고 정작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속만 쓰리겠죠. 효소액, 과일즙은 정말 좋지 않은데요. 시중 효소액 보면 과일을 설탕에 절여서 발효시킨 거예요. 설탕 함량이 대부분 50%는 넘고요. 한 숟가락에 당분이 10에서 15g 정도는 충분히 들어있으니까 혈당이 롤러코스터 수준으로 오르겠죠. 설탕물 먹는 거니까요. 과일즙도 마찬가지예요. 사과즙 한 컵에 과당이 20g인데요. 이건 콜라랑 비슷한 수준이죠.
더 웃긴 건 지방분해 효소 먹으면 살 빠진다는 광고인데 효소는 위산에서 다 분해가 돼요. 살찌고 빠지는 건 우리 몸의 효소가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분비가 문제인 거예요. 간헐적 단식하고 12시간 정도 지나면 지방 분해가 일어나면서 케톤체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몸의 세포 청소 시스템인 오토파지가 작동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해질, 특히 나트륨이 소변으로 쭉쭉 빠져나간다는 건데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설명드리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 몸을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단식은 이 공장의 대청소 시간이에요. 대청소하려면 물도 필요하고 청소 도구도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 청소 도구가 없다면 어떨까요? 물만 가득한데 제대로 청소가 안 되는 거겠죠. 소금, 즉 나트륨과 미네랄이 바로 그 청소 도구입니다. 소금물을 마셨을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혈압과 혈액량을 유지하는 일인데요. 단식 중에 어지러우셨던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 어지러움의 상당 비율은 바로 저혈압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혈액량이 줄어들고 나트륨도 부족해져서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이때 소금물을 적절히 드시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소금물 한 잔이 들어가면 나트륨이 혈관 안에서 수분을 붙잡아 줍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혈액량이 유지되고 혈압도 안정되고 어지러움도 사라지는 거죠. 병원에서 링거 맞으면 금방 기운 나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두 번째로는 근육 경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식하다가 종아리에 쥐나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 겪어봐서 아는데요. 그게 정말 말 못할 고통이죠. 새벽에 깨서 종아리 부여잡고 떼굴떼굴 굴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 나트륨 부족 때문이에요. 우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전해질이 필요한데요. 이게 교통 신호등 같은 거예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선 차들이 엉키듯이 전해질이 없으면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나트륨이 근육 수축을 담당하고 칼륨이 근육 이완을 담당하는데 전해질이 부족하면 이 신호체계에 혼란이 와서 경련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이 고장난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두뇌 활동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단식할 때 어떠세요? 보통 10시간 정도 지나면 머리가 멍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소금물을 마시면 집중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뇌세포는 전기 신호로 소통하는데요. 나트륨이 세포 안팎을 오가면서 전기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배터리 같은 거죠. 나트륨이 부족하면 뇌세포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셈이죠.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꺼졌던 전기 신호가 다시 켜집니다. 네 번째는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인데요. 소금물을 마시면 붓고 살찐다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적절한 나트륨 섭취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부종을 줄여줍니다. 저염식 상황에서 단식을 하면 기초대사율이 저하될 수 있는데 적정량의 소금을 섭취하면 기초대사율이 유지되고 갑상선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지방 분해가 오히려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수분이 우리 몸 안으로 제대로 흡수되게 합니다. 물 마시면 금방 화장실 가고 쉽게 갈증이 느껴지다가도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 없이 오래 시간이 유지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나트륨의 수분 흡수 효과인데요. 우리 장세포에는 나트륨 포도당 수송체라는 특별한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은 나트륨이 있어야만 열립니다. 나트륨이 들어갈 때 물 분자도 함께 끌고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트륨이 물의 통행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없이 물만 마시는 것보다 소금물을 마시면 소금이 효율적으로 흡수돼서 세포 하나하나가 촉촉해지는 거죠. 소금물은 단식 중에 이렇게 5가지 몸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장하는 간헐적 단식 중 소금물 레시피인데요. 미지근한 물 250cc, 보통 머그컵 정도 되겠죠. 여기에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4분의 1티스푼, 1g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농도를 0.3에서 0.4% 정도 맞추시고요. 이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그럼 16대 8 단식 중이라면 소금물을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 시간에 대한 정답은 몸이 신호를 보낼 때입니다. 보통 단식하고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되면 어지럽고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그게 바로 우리 몸이 소금 좀 줘 하면서 외치는 신호예요. 이때 물 한 컵에 소금 1g 정도 타서 마시면 컨디션이 빠르게 돌아옵니다. 운동을 계획했다면 어떨까요? 운동 30분 전이나 운동 직후가 골든타임입니다.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해서 근육 경련도 막고 퍼포먼스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식 끝나기 한 2시간 전에 한 잔 더 마시면 잠들어 있던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모닝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시기에서는 소금물 건강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간헐적 단식 중이라면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소금물을 드시는 것이 간헐적 단식 때 느끼는 불편감을 해소하고 원해질 농도도 유지해주고요. 단식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으니까요. 다만 고혈압 환자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야 돼요. 단식의 성패는 얼마나 오래 굶었냐보다는 단식을 마치고 먹는 그 첫 끼, 바로 보식이 간헐적 단식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보식이란 단식 후 처음 먹는 몇 끼, 보충, 보양하는 식사를 말하는데요. 특히 24시간 이상 단식하는 분들은 이 보식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해요. 개인마다 단식의 목표와 시간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마다 왜 말이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공통된 원칙은 있습니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과 미국 경장영양학회 최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맞는 보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식 후 보식에는 두 가지 명확한 목표가 있는데요. 첫째, 소화기관을 안정적으로 재가동해서 복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거죠. 단식 기간 동안 잠든 소화 시스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깨워주는 과정이에요. 둘째,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서 단식을 통해 좋아진 인슐린 민감성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보식을 잘못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인슐린이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단식한 게 물거품이 되는 거죠. 보식을 제대로 해야 단식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니까 대사량을 늘려준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단식 후 첫 끼의 주인공은 단언코 단백질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로 아미노산을 보충해주면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근육 합성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요. 한 끼에 단백질 20에서 30g 정도, 그 중에 류신이 2g 정도 들어가야 근육을 만들어내는 문턱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벽한 단백질 식품인데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류신도 달걀 하나에 0.5g씩 들어있습니다. 달걀 3개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데 충분한 거죠. 게다가 적당한 지방도 있는데요.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먹을 때 근육이 더 잘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흰자만 먹지 마시고 노른자까지 같이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계란찜 좋은데요.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단식 후 첫 끼로 정말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흰살 생선인데요. 특히 꽁치, 정어리,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오메가3가 염증을 낮추고요. 많이 안 알려진 사실인데 인슐린 저항성도 낮춰줍니다. 그래서 약간의 탄수화물과 먹더라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죠. 자반 생선에 잡곡밥, 보리굴비에 김이랑 잡곡밥, 이런 조합이 사실 단식 후 첫 끼에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사골 국물입니다. 사골 국물에는 콜라겐과 영양소가 정말 풍부한데요. 특히 장기 단식을 하셨다면 단단한 음식을 바로 먹기가 좀 그러실 거예요. 곰탕, 오족탕, 사골 국물 같은 게 정말 좋습니다. 사골이 장벽을 보호하고 전해질도 보충하고 콜라겐도 풍부해서 간헐적 단식하는 분들에겐 정말 좋습니다. 특히 콜라겐은 염증을 낮추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부상당했을 때 5g에서 15g까지 먹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단백질은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죽이나 백숙 형태로 드신다거나 두부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백질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은 공복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의 활동을 억제해서 배를 덜 고프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단식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아보카도나 버터, 땅콩버터 같은 지방을 먹어주면 폭식을 예방할 수 있죠. 1시간만 더 버텨야지 하다가 나중에 폭발해서 폭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시간 일찍 끝내더라도 그때 지방을 먹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방탄커피를 꼭 마셔야 하는 분들도 단식 끝 무렵에 드시는 게 좋아요. 건강한 지방인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견과류는 포만감을 주고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 주는데요. 단 지방은 단식 후라서 소화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채소는 드실 때 푹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양배추, 브로콜리, 애호박, 시금치, 무 같은 채소들을 푹 익힌 다음에 수프나 죽, 나물 형태로 드세요. 열을 가하면 질긴 세포 벽이 파괴되니까 소화 흡수가 훨씬 쉬워져요. 늘 고민되는 영양소가 있죠. 탄수화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단순당,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건 피하시고요. 복합 탄수화물을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현미가 참 좋은데요. 미음이나 죽 형태도 좋고 죽 싫어하시는 분은 진 밥으로 드셔도 되고요. 고구마, 단호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진 않으면서 꾸준한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단식 후 첫 끼를 드실 때는 특히나 더 모든 음식들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하고요. 그래야 공복이었던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갈증과 허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6시간 이내 간헐적 단식이라면 말씀드린 음식들을 기준으로 한 끼 정도를 보식으로 생각해서 드시면 되고요. 2, 3일 장기간 단식을 하셨다면 단식 기간만큼의 날짜 수를 보식 기간으로 잡으셔서 천천히 회복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고생해서 단식한 보람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음식들도 있어요. 잘 들으시고 이런 음식들은 단식 후에 꼭 피해 주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순당과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꼭 피해야 하는데요. 첫 끼를 빵이나 시리얼로 드시거나 면류를 드신다면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시스템에 큰 충격을 주게 돼요. 기껏 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을 대청소했는데 혈당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면 다시 살찌는 체질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튀긴 음식도 좋지 않은데요. 소화에 많은 에너지와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친 위장에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그 밖에도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술, 커피는 민감해진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보식 기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나 유제품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24시간 이상 단식의 경우 유당 분해 효소 생산이 일시적으로 줄어서 유당 불내증이 생길 수 있어요. 가스나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첫 끼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에 24시간 단식을 하는데요. 긴 단식은 아니지만 가끔 바빠서 보식을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극적이거나 조직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하루 이틀은 위가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위벽이 자극이 돼서 경미한 위험 증상이 생긴 거죠. 단식 기간에는 사실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 우리 몸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식 후 식사가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드린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푹 익힌 채소, 복합 탄수화물까지 4가지 음식 잊지 마시고요. 바빠도 보식을 꼭 챙기셔야 내가 힘들게 버틴 단식 시간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변화의 시작,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화이팅!